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조선시대의 도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앞으로 8개의 도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8개의 도시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8개의 선정 도시는 바로 한 도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구성하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도 그 이름을 구성하는 경주, 상주, 충청도도 그 이름을 구성하는 충주, 청주, 강원도도 강릉과 원주, 이러한 8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수관이라고 부릅니다. 한 지역의 경계 안에서, 계라고 하는 건 경계를 의미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한 지역의 경계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도시들이란 의미인데, 이러한 계수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가 오늘날에는 이제 서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지방이라는 단어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외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수도이자 왕도인 경도에 대비해서 수도 외의 지역을 지칭할 때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외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때 수도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보통 이제 지방도시라고도 지칭할 수 있지만은,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앙에서 중앙 외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간 차별적인 시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서 외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에서는 그러한 조선시대의 도시들을, 서울을 제외한 도시들을 외방도시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대 시대 수도에 부속된 지방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지역 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이제 접근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외방도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왜 이제 저희는 조선시대 한양이나 한성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왜 외방도시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저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중심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바라볼 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바라볼 때 인식 자체가 보통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지향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시선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 중심적인 인식,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뭘로 반영되게 되냐면 결국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반영되게 되죠. 오늘날 전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리는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외방도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오늘 현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사람들 역시 이러한 서울 중심적 인식, 중앙지향적인 이러한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살펴볼 이 이야기는 정약용,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그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문화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비록 외진 시골이라도 성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공자와 같은. 그런데 방해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대문에서 수십 리만 떨어져도 이미 원시세계이니 먼 시골은 어떻겠느냐. 나는 지금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지만은 이후의 계획은 오직 서울 심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만약 집이 가난해서 서울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은 잠시 서울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어 생활하고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바로 서울 안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약용 선생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 역시 보면은 이러한 서울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정약용 선생만의 인식이 아니고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오늘날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세거하면서 살아온 양반 계층 중 한 명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자체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울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왜 외방도시를 보고자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결국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자, 문화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게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방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냐?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없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을 상상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외방도시의 역사적 흔적은 사실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록이나 여러 가지 사료들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없어진 것들이 과거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없어진 것을 상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방도시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외방도시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외방도시에 만약에 방문을 한 방문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들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사라고 불리는 시설물입니다. 객사라고 하는 불리는 시설물은 이미 객이라고 하는 말을 달 수 있듯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객사는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라고 하는 물건을 모시고 때가 되면은 지방관이 망걸레라고 하는 독특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방도시에 갔을 때 관청, 관아가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물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져 있는 객사가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관아 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청이라 불리는 건물들이죠. 지방관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때때로는 이제 지방관들이 머물 수 있는 곳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관청이라 부르는데,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을 바깥일을 보는 곳이라고 해서 외아라고 부르고요. 평소에 생활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일종의 관사 같은 곳이죠. 이런 관사 같은 곳을 안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내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아와 내아로 구분되어 있고, 오늘날 지역에서는 외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내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전부 다 사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자, 사직단 그러면 오늘날 보통 서울의 사직공원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사직단은 조선시대 때 법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재단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역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위치조차도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된 지역들이 많아서 사실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 시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묘와 향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향교라고 얘기하면 학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시대 학교의 독특한 점은 제사시설과 교육시설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공자 이하 유학에서 유명한 성현들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제사시설이 되겠고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그런 강당을 보통 교육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균관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보통 두 가지 종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대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이고 하나가 명륜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인데, 대성전이 바로 문묘, 그러니까 제사시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명륜당이 바로 강당, 그러니까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향교, 보통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향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향교를 찾아가게 된다면 단순히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공자를 모시는 제사시설에까지 동시에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단이 있습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역병이나 유행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보통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기가 되어서 질병이나 유행병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귀라고 불리는 이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여단이고, 조선시대 때 이 여단 역시 보통 법적으로 반드시 지역마다 갖추어야 될 시설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직단에 비해서도 훨씬 찾기 어려운 시설이 바로 이 여제단입니다. 그래서 여제단 같은 경우가 어떤 지역에는 아예 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찾을 수 없는 지역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황당 혹은 성황사라 불리는데, 오늘날 보통 이것은 서낭당이라고 불리는 시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성황사 혹은 성황당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 백성들에게 숭배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는 성황사가 점차로 말이 바뀌어가지고 서낭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황당 같은 경우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의 신을 의미하고 황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의 신을 의미합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신앙이 고려 말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는 일괄적으로 전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흔히 국사당, 선왕당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강릉의 대관령 국사당 같은 곳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직단, 여단, 성황사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보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외방도시의 거대 시설물로서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은 지역의 행정, 사법, 경제 중심지로서 관아가 설치되고 지방관이 배치되는 장소인 읍지에 설치한 성을 읍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병합이 된 이후에 보통 1911년 시국개정 훈령에 의해서 철거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읍성이 철거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읍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경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읍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읍성이라고 하는 건 설사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롯데월드타워나 아니면 63빌딩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근대인의 심성이 있듯이 정근대 사람에게는 당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건축물이라면 바로 이 읍성이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읍성이라고 하는 핵심 경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방도시 풍경에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이 바로 외방도시들의 개성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방도시의 개성이 나타나는 지점과 동일합니다. 조건은 하나 혹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도시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주가 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반면에 조선시대의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농업 조건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외방도시 풍경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두 개 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전주, 외방도시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전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외방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외방도시의 첫 번째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첫 번째 도시는 전주입니다. 자,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도시는 보통 어떤 단어로 수식이 되느냐? 보통 풍패지향이라는 단어로 수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풍패지향이란 말은 굉장히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제 여러분들 전주에 가보게 되면은 전주 객관 혹은 전주 객사라 불리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 객사를 보통 풍패지관이라고 불렀는데 왜 풍패지관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이 풍패지향을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풍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패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국의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제 한나라 고조죠. 한나라 고조이고 이름은 유방입니다. 이 유방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의 패군 풍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현이죠. 그래서 패군 안에 풍현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패군 풍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제왕의 고향을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나라 유방의 고향의 이름을 따가지고 패군 풍현의 이름을 따서 풍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황제든지 아니면 제왕이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왕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탄생지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부르게 되냐? 풍패지향 혹은 풍패지읍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풍패는 그러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주가 풍패지향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간단히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성계의 출생지인 영흥 혹은 거주지인 함흥 이런 데를 보통 이제 풍패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중에서 본관지인 전주도 풍패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본관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계가 전주 이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 이씨 이성계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원래 전주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전주에서 거주하던 인물들이 뭐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삼척으로 이동을 했다가 삼척에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 삼경도로 이주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태조실록 총서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관지였던 전주도 풍패로 지칭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이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를 풍패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조죠. 정조는 화성을 본인의 풍패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름이 반영된 그 건축물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도 오늘날에 수원 화성에 가시면은 화성 행군 정문 이름이 신풍로입니다. 새로울 신자에다가 풍패할 때 풍자를 써서 정조가 여기를 내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그 이름이 바로 신풍로라고 불리는 이름이죠. 전주부는 그 자체로도 농업 경제가 매우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지만 삼례읍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의 결절점이기도 하였고요. 한때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전라도의 굉장히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죠. 전북도청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전주 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전주 읍성이 사라져 있고 풍남문, 그러니까 전주 읍성의 남문에 해당하는 풍남문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주 읍성 안에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읍성의 공통시설물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사가 남아 있습니다. 풍패지관이라고 불리는 객사가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산문과 외산문은 전부 훼손되어 있고 동의커는
절단되어 있습니다. 길이 새로 나면서 동의권이 반으로 현재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폐지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선전기 객관을 대표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3대 객관이라 부르면은 이 풍폐관,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나주의 금성관, 그리고 장수의 객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북도청 자리가 과거 관찰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죠. 이 전북도청이 전북 혁신도시, 쉽게 해서 그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 그 지역을 발굴했더니 과거 관찰사형의 흔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관찰사형을 복원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관찰사형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주양교입니다. 전주양교는 조선 전기에는 원래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곳으로 현재 전주향교 위치로 옮겨와서 이제 중건된 향교가 바로 오늘날의 전주향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주향교는 현재 한옥마을 내부에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화산 아래 현 기전대학교 그 근방에 원래는 전주향교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읍성에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경기전이라고 불리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방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진전이라고 그러면 어진을 모시는 건물을 진전이라 부릅니다. 어진은 바로 임금님의 초상화를 의미하죠. 이 어진을 모시는 건물을 진전이라 부르는데 원래는 영흥의 준원전, 평양의 영숭전, 개성의 목청전, 그리고 경주의 집경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의 경기전, 요 5개의 진전을 보통 5대 외방진전이라 부르고요. 여기에는 모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 경기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에 이제 전수되고 있는 이 임금의 어진이 멀쩡한 어진이 총 2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태조의 어진이 남아 있고 하나가 영조의 어진이 남아 있는데 그 태조의 어진이 바로 어디 어진이냐? 바로 이 경기전 어진이 현재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태조 어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없어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일단 전주부 관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주시청에 해당하는 곳이죠. 전주는 원래 이 뭐라 그러나 이제 도청 소재지, 오늘날도 도청 소재지만 과거에도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주 도청이 있었고요. 그걸 전주 관찰사형이라 부르죠. 한편으로는 전주시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주부 관하라고 부르는데요. 전주 부영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에는 전주 부윤이 집무하는 전주 부영이 있었는데 이제 경기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동원으로 1891년에 중건된 풍락헌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인데 위치도 현재 과거에 위치하는 전혀 다른 곳, 쉽게 해서 향교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라졌는데 1911년 지도, 1911 일제강점기 때 편찬되었던 1911년 지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직단의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멸실되어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도시의 서쪽에 위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단이 있는데 여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재 뭐 반태산, 그러니까 전주 동초등학교 부근의 반태산 근방에 있었는데 현재는 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동고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되었고요. 다만 그 신상이 어디 민가에 전래되어 오고 있다고 전주시 의회의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제가 실제로 찾아가 본 결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역분들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주부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전주부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부 내부 옛길 중에서 전주부는 내부 옛길, 그 읍성 내부의 옛길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내부 옛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길은 풍남문에서 들어와가지고 객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중심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는 전주 관찰사형, 전주 부영, 그리고 객사까지 모든 중심 건물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길은 굉장히 잘 남아있어서 풍남문에서 바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길 끝에 풍폐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사 서편을 통해서 북문으로 연결되는 옛길이 있습니다. 이 길 같은 경우에는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인데 현재까지도 이 옛날 형태의 길이 그대로 남아있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객사와 가명 사이를 지나 동문으로 빠져나가는 옛길도 근대 이후 새로운 길의 개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오해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 형성되었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한옥마을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주지 쟁탈전에서 조선인들 밀려가지고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전주부의 공간 구조를 이해할 때 이 한옥마을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옥마을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 경기전 동쪽 바깥쪽에 위치해가지고 한옥
향교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한옥마을에 위치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었냐면 서쪽에서부터 일본인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동쪽으로 조선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가 됐는데, 조선인들은 어디까지 쫓겨나게 되냐면은 동쪽 성벽 바깥까지 쫓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벽은 모두 다 철거되게 되죠. 현재 전주는 이러한 형태의 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한옥마을까지 쫓겨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러한 형태의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주향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전주향교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원래 전주향교는 조선 초기 때는 한옥마을이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고요. 전주천을 건너가지고 화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화산은 신흥중고등학교, 기전대학교, 예수대학교와 같이 전주에 있는 지역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일종의 교육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향교가 위치했던 장소였는데 오늘날에도 교육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원래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향교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 보면은 향교 기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전말을 기록한 그런 글을 기문이라 부르는데, 이 전주 향교에 대해서는 서거정이 기문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료를 읽기보다는 이 사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는 성리학 사회이기 때문에 유학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러한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지역에서는 향교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는 성균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스승을 모시고 이러한 것들이 조선 전기 때 여러 차례 조정에서 그 정책을 논의할 때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니까요. 교육을 시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인재를 배출하고, 그리고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나라 전체에 퍼뜨리는 거.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교사에서 흔히 교화라고 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죠. 예, 그래서 이런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풍패지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교가 원래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1411년, 그러니까 세종 23년입니다. 이때가 세종 23년까지는 관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 가운데 하나인데, 왜 독특하냐면은 보통 향교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쫙 갖춰져 가지고 계속해서 잘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증 동국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실제로 향교가 단독 건물로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종 때까지도요. 여기도 전주 정도 되는 도시에서도 학교가 단독 건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관청 안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경기전에 태조의 어진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 부영, 전주부 관하와 경기전은 현재는 사라져가지고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은 경기전 북쪽에 원래 전주 부영, 그러니까 전주부 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동안 책 읽는 소리도 들리고, 또 때때로는 좀 태만한 학생이 있으면 오늘날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매질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야아야 하는 소리도 들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당시 태조의 영령이 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향교를 독립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어디로 내보내게 되느냐? 바로 그러니까 읍성의 서쪽에 672 되는 지점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불량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되냐면 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적이나 호랑이가 그 향교 안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담장을 높게 쌓고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물통을 단단히 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시 서거정이 향교 기문을 작성하면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서거정이 이렇게 이제 기문을 썼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학교가 시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시청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전과 그 위쪽에, 북쪽에 원래 전주 부영이 있었는데, 그 전주 부영 안에 학교가 있다가 경기전에 어진을 모시게 되면서 학교가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672 되는 지점에다가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학교를 만들고 나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안 오거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적이나 호랑이를 걱정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의 서쪽에서 672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성에서 672 정도 되면 보통 2km에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쉽게 해서 오늘날에 대도시가 하나 있고, 그 대도시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경계에서 벗어나가지고 2km에서 2.5km만 나가도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호랑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향교는 이제 전주 부영 안에 있었고, 경기전 건립으로 인해서 성의 서쪽 672 되는 부분, 쉽게 해서 2.5km 정도 되는 부분으로 옮겼는데 호안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도시와 굉장히 다른 이미지죠. 조선시대의 대도시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희소해서 도해지로부터 2km에서 3km만 떨어져도 호랑이가 나타나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한양도성 내에서도 여러 차례 호랑이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료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효자의 유형이 뭐냐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부모님을 구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시신을 구해오는 그러한 효자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주에서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근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주향교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선시대의 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선시대의 전주를 아는 것이 오늘날 저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전주에 찾아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어디에만 머물다 오시냐면 한옥마을 주변에만 머물다 오십니다. 그러면 전주의 역사성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전동성당, 경기전, 그리고 한옥마을,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은 전주 객사까지, 이 정도까지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범위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역사성을 잘 알고 전주를 찾아갔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전주를 찾아갈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특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사진을 좋게 찍는 스팟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인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여기까지 밀려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전주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왜 그러면 한옥마을을 그대로 남겨뒀냐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는데, 결국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중심 상권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중심 상권이라고 하면 바로 어디냐면은 읍성과 남문, 풍남문 중심의 주변에 그 지역이 바로 전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차지한 이상 더 이상 조선인들을 궁지로 몰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조선인의 집단 거주지로서 한옥마을이 남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전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죠.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그 수도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시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수도로서의 그 지위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고려시대 때도 경주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강력한 후족들이 이제 세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삼경 가운데 동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계속해서 경주가 지나치게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는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개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세, 그러니까 그 도시의 세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겠죠. 그에 따라서 결국 고려 중기나 말기쯤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남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동경이라는 위치가 박탈되게 되지만은, 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경주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로 최초의 경상도 도청이 바로 이 경주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경주의 읍세는 신라시대 이후로부터 약화되는 추세에 있긴 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주는 독특하게도 보통 이제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경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주라고 하면 보통 이 경주가 대표하는 그 나라, 그 한반도의 전통 왕조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신라를 대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경주는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먼저 조선시대 연구자가 경주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경주를 왜 가? 라고 묻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고대 역사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경주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에서 총 17종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종이 신라와 관련되고 오직 1종, 그러니까 읍성복원이라고 하는 그 1종만 조선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주에 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역사 연구자들도 그렇습니다. 경주는 신라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조선이 처음 건국되고 나서 경상도 가명, 그러니까 경상도 도청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지역이 바로 경주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주와 마찬가지로 태조 이성계의 진전이 모셔진 외방진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외방진전 중에 하나인 경주 집경전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고, 영남 성리학의 거두인 회제 이연적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라고 하는 지역은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연구자 입장에서도 경주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경주의 풍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주 읍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지금까지 읍성이 남아있는 도시가 없었는데 경주 읍성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주 읍성 같은 경우에는 읍성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
성벽, 그러니까 동쪽 우리가 성벽을 보통 채성이라고 부릅니다. 몸체자에다가 성벽할 때 성자를 쓰는데 이 동쪽 채성의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활발하게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주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자와 제대로 된 체성이 갖추어진 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진으로도 실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성과 여장을 갖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성곽을 정비할 때 보면은 경주읍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형태, 가장 규정을 잘 따라서 만든 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문을 중심으로 특히 조선 전기 때부터는 상업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즉 부유한 도시라는 의미죠. 조선 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남문 문루의 편액이 고도남루라고 적혀있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고도남루. 그러니까 고도, 오래된 도읍이죠. 그리고 남루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누각이라는 의미로, 쉽게 남루라고 하는 건 남문을 의미하고요. 고도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고도 남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주 사람들의 심성에 고도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였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사가 있는데요. 객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정청, 우리가 흔히 객사 가운데 임금님 전패를 모시는 그 건물을 정청이라 부르고요. 동쪽에 동이컨, 서쪽에 서이컨, 보통 이렇게 건물을 나누어서 부르는데 현재 경주 객사 같은 경우에는 서이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찾기 어려운 데 남아 있어요. 경주 문화원 부설 사회교육관 뒤편에 거의 도로에서 살펴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셔야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주 부영이 있습니다. 흔히 경주부 관아라고 불리는 건물이죠. 이 경주 부영도 현재는 대부분 다 사라져 있습니다. 원래는 현재 경주지방법원 및 KTNG 경주지사 그리고 경주문화원을 아우르는 영역이 옛날 경주 부영의 영역이었습니다. 현재는 관아 내산문과 동원이 남아있는데 이 관아 내산문과 동원이 1승각은 이 경주 관아 영역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대릉원 북쪽에 절이 하나가 있는데 법장사라고 불리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의 정문과 그 다음에 대웅전이 과거 관아 내산문과 동원에 해당하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따로 찾아보셔야 되고요. 경주문화원 안에는 조선시대 성덕대왕 신종을 걸었던 종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통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향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경전이 있습니다. 집경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죠. 현재 석실 일부가 남아있는데 어떤 형태의 건물이었는지 아무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추정하지 못했느냐? 정조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도 결국에는 이 건물을 복원하지 못하고 어필로, 그러니까 임금님이 직접 쓴 글씨로 뭐라고 남기게 되냐면은 집경전 예터라고 하는 글씨를 남겨가지고 현재도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선시대 사람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형태만 보고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같은 경우에는 경주 남쪽, 경주 읍성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때 국립학교였던 국학이 위치하였다고 하는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직단, 여단, 성황사 이 세 가지는 전국 어디를 가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찍어볼 수 있습니다. 사직단 같은 경우는 현재 흥무초등학교, 여단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낭산 아래 이렇게 보통 대략의 위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가명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가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관찰사가 위치하는 도시에는 가명 건물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주나 아니면 경주와 같이 가명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예외적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다 가명 건물이 있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관찰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을 감독해야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곳에 머무르는 관청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조선시대 읍성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주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두 가지 단어로,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영남성리학의 성지입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성리학 사회고 특히 이황으로 대표하는 영남성리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분파가 있죠. 이 영남성리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보통 바로 이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회제 이연적의 고향 그리고 세거지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경주 지역입니다. 한편으로는 신라의 고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고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신라시대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경주를 찾아올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수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라의 고도라고 하는 수식을 언제나 붙였습니다. 요 두 가지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주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 원래 유적답사, 그러니까 오늘 조선시대 사람들도 유적답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적답사 하듯이요. 이러한 유적답사는 대체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경주나 부여, 평양, 이러한 옛날 도시들, 쉽게 해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수도였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 백제의 수도였고, 평양 같은 경우에 고구려의 수도인데, 이러한 옛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고, 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계림록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경주 기행문 이후에 19세기까지 약 20편의 기행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행문의 숫자는 뭐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주를 대상으로 한 시들이 각종 문집들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찾아와서 시를 짓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제 이연적의 탄생지인 경주 양동마을,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경주 양동마을과 그리고 이연적의 배향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제사 지내는 시설을 흔히 배향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이연적을 제사 지내는 시설이었던 옥산서원은 16세기 말부터 조목이나 김성일 혹은 유성룡과 같은 남인 아주 유명인사들이 찾아오는 장소로서, 특히 18세기, 19세기에는 영남 남인들의 성지순례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대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경주를 여행하는 이러한 방식이 성립하기 이전에도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의 역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립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광으로서의 경주 말고 본격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경주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경주를 방문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다름이 아니고 바로 봉황대라고 불리는 고분입니다. 현재 경주 대릉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노동동 고분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경주에 남아있는 단독 원분, 그 하나로 구성된 단독 무덤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작성되었던 그 경주 읍내 전도를 보더라도 봉황대는 단번에 눈에 띕니다. 지도 안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랜드마크였고요. 실제로 이 봉황대를 주제로 해가지고 시를 짓거나 글을 쓰는 문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성덕대왕 신종, 오늘날은 이제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성덕대왕 신종이 원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봉황대 북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문의 시장과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을 것이고, 그리고 경주 사람들이 만약에 약속을 잡는다면은 가장 흔히 약속을 잡는 장소가 바로 이 봉황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보호에 따라서 주변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과거의 사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봉황대 주변으로 집들이 위치해 있고, 심지어는 길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녹아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삶의 터전에서 경주를 살펴볼 때 중요한 곳이 바로 경주 향교입니다. 전주가 임진왜란 이후에 향교를 옮긴 것에 비해서 경주에서는 계속 향교 자리를 그 자리에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단 한 번도 경주에 있는 교육기관의 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였습니다. 이는 향교의 역사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신라시대 때부터 국학이 바로 그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니까요. 현재도 경주 읍성에서 향교로 가기 위해서 걸어야 될 길은 과거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경주 읍성에서 향교까지 직접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생들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은 오늘날은 이제 굳이 찾아서 걸어야만 되는 길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조선시대 때의 그 유람축,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 이제 그때는 관광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유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찾아갔던 유람 장소와 오늘날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 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점 가운데 하나죠. 무슨 의미냐? 바로 오늘날에도 경주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군데를 바라보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주 양동마을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경주 시내에 위치해 있는 신라 유적들이거나. 근데 재밌는 점은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주를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찾아갈 때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인이니까 이런 이유로 찾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장소를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경주는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경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대충 다 살펴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살펴보고자 하느냐? 바로 내륙 수운의 중심지였던 충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주는 오늘날은 굉장히 작은 도시죠. 진짜로 손바닥만한 도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옛날에는 이 도시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도시는 충주입니다. 충주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바로 내륙 물류의 허브라고 불리는 것이죠. 근대 여명기에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고 조선을 여행했는데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의 시간이 훨씬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올라올 때 서울까지 올라올 때 충주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올라올 때 보통 며칠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틀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틀이면은 자동차로 이렇게 육로로 이동하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죠. 걸어 올라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잘 만나면은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많은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충주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충주에 찾아가시게 되면은 충주 관아공원에 가셨을 때 이 충주 읍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들을 다 찾아보신 다음에 충주를 찾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충주 읍성은 여타의 읍성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매우 작은 사이즈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 관청 건물이 읍성 내의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관청 건물이 꽉 차가지고 일반 민가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충주 읍성은 현재 추정 둘레가 약 1.2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이냐? 이제 그 충주와 같은 급, 그러니까 충청도 안에서 충주와 같은 급이 되는 동네인 청주나 홍주 같은 동네는 읍성의 길이가 약 1.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 500m 정도 읍성이 짧은 것이죠. 원래도 그리고 조선 전기 때,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새롭게 축조되는 읍성의 길이가 1.2km였는데 조선 전기 때도 큰 읍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선조실록. 그러니까 선조 29년 4월 2일 한참 이제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시기죠. 이때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선조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조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유성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주는 수도의 상류이니까 그래도 충주를 지켜야지만 서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충주에 성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은 있는데 그 성은 도적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러니까 유성룡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성이 있긴 한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냥 떼강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방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충주 읍성이 임진왜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이제 초토화된 상황도 있고 원래부터 그렇게 큰 읍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이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충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주의 가치는 사실 이 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남한강 수운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충주 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다른 도시와 달리 내부 가로망이 너무나 많이 변화해가지고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려운 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읍성 자체도 아주 철저하게 철거되어가지고 발굴에도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몇 차례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관아공원이라고 불리는 충주의 그 관아터입니다. 여기에는 재금당이나 청령원 같은 과거 충주 목사의 집무실이 남아있는데 1870년에 화재가 난 이후에 당시 충주 목사였던 조병로에 의해서 재건된 것들이 현재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없어진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읍성이 일단 없고요. 객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직단도 없고요. 성황사 및 여단도 없고요. 그리고 가로망도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읍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주 관악공원 안에 있는 안내판에서 그 대략적인 형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해도 실제로 잘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객사 같은 경우에는 KT 충주지사 자리가 옛날 객사였는데 완전히 파괴되어가지고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동에 이제 사직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 사직단 자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직단은 원래 무엇이 건설되어 있었냐면 보통 이런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사직단 혹은 여단, 성황사 이런 곳이 있었던 자리에 일본은 무엇을 건설했냐면요. 바로 일본 신사, 신토이 신사, 국가 신토이 신사를 건설했습니다. 사직단 자리가 충주 신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올라가 보면 여기에 왜 신사가 위치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치 서울의 남산에다가 신사를 설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눈에 충주 시내가 다 들어오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황사 및 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수동의 택지 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황사는 그나마 택지 개발하는 도중에 발굴이 돼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찍을 수 있는데 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망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의 지적도라든지 아니면 시국의 정도 같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가로망 가운데 동문에서 관하로 이어지는 가로망이 있는데 이 가로망은 현재 새로운 도로 개통을 해서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충주 읍성을 찾아가게 되면은 일단 좀 실망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주의 가치는 읍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남한강 수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에서 충주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류도시 충주의 풍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록을 살펴볼 때 객사 용도의 건물이 다양하게 건축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적인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래가 많은 물류도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신을 접대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사의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객사와 경영루가 있습니다. 이 객사와 경영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사 같은 경우는 거의 발굴이 안 되는데 이 경영루 지역, 그러니까 객사 후원이죠. 쉽게 해서 객사의 그 이제 정원인데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굴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운정과 연못, 터가 발굴되면서 이제 충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분을 안겨주었는데요. 1442년 경주의 어진 모사를 위해서 경주에 있던 어진이 서울로 올라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충주를 지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진이 충주를 지나갈 때는 마땅히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올려보냈지만은 이 어진이 다시 경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충주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당시 목사가 경영루, 쉽게 해서 경사 할 때 경자죠. 영이라고 하는 건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해서 경사를 맞이하는 정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경영루를 건축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천운정과 연지가 건설되었는데 최근에 충주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여기를 발굴했더니 이 흔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현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충주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1503년에 건축됩니다. 이 건축된 이유가 이제 충주 신증동 여지승람 이 충주 쪽에 보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손님들이 만나면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충청도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수군절도사 이렇게 셋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주에. 근데 문제는 이 세 명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 명이 품계가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접대를 하는데 굉장히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객사를 넓힐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객사 건물을 지어가지고 객사를 넓혀서 손님들을 접대할 때 좀 더 편하게 접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청현당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마 이 청현당은 목적으로 볼 때 관찰사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는 조선시대 때 관찰사형, 그러니까 가명이 공주로 이사가기 전까지 조선 전기 때까지는 관찰사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바로 이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관찰사형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이 청현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별관과 신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객사 건물이 부족해서 지은 객사의 별관입니다. 아마 남별관을 먼저 짓고 신별관을 그 뒤에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이제 현재 그런 형태죠. 그래서 현재 충주 식산은행 자리가 바로 남별관에 해당하는 자리고 신별관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남문 근처에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왜 독특하냐면은 다른 지역은 객사 건물을 이렇게까지 많이 짓지 않습니다. 보통 객사 하나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 정도 더 짓는데 벌써 충주에서는 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별관이 있고요. 신별관, 벌써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충주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빈번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주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죠.
자, 보통 남문이 정문인 다른 읍성과 달리 여기는 남한강, 이 가장 중심적인 지형지물이죠. 남한강 이 도시에서. 그럼 남한강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서문으로 연결됩니다. 보통의 읍성의 정문은 어디냐면은 남문입니다. 전주읍성도 남문이 정문이었고요. 경주읍성도 남문이 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읍성은 독특하게도 서문이 정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외적으로 남문이 정문이 아닌 읍성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런데 충주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왜 그러면 서문이 정문이었냐? 바로 서문을 통해서 남한강수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본정통, 가장 그 지역의 중심인 곳을 우리가 흔히 본정이라고 부르죠. 이 본정이 어디에 형성되냐면은 바로 충주 읍성 서문 지역에 형성되게 됐다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충주를 벗어나가지고 이 충주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시설물들이 바로 무엇이느냐? 바로 남한강변에 여러 가지 창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한강변 창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시대 때 조창으로 활약했던 이제 가흥창이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가흥창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창고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때의 조창이었던 덕흥창이 원래는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덕흥창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면은 충주 창동리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 석탑과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 석탑과 불상이 바로 이 지역에 조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많이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충청도 세금의 내륙 수운을 위해서 이용되던 창고가 바로 덕흥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창고가 신설되게 되면 덕흥창의 남쪽에 경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고가 신설되게 됩니다. 자, 이 경원창이 신설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왜 신설되었느냐? 그 이전에 경상도에 존재했었던 해안 조창들이 전부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되었느냐? 이때 경상도에서 올라오던 세금이 한번 침몰하면서, 배가 침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세금 운송 경로를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냐? 바로 내륙수운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충주까지는 육로로 운송을 하고 이 충주에서부터 남한강 수로를 따라서 서울로 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롭게 만든 조창이 바로 경원창입니다. 물론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죠. 아무래도 이걸 육로로 운송하려다 보니까는. 자, 그런데 이렇게 덕흥창, 경원창 이원적인 형태의 창고로 운영되는 창고가 세조 11년에 가게 되면은 통합되고 폐지돼서 결국엔 어디로 옮겨가게 되느냐? 바로 가흥창이라고 하는 형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가흥창은 그 이후에 조선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조운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나루터가 바로 목계나루라 불리는 나루터가 있죠. 이 목계나루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가흥창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가흥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남한강의 수은 물류가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계나루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고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465년에 처음 창설된 가흥창은 1521년에 처음으로 창고 건물을 건축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창고가 만들어졌는데 60년 만에 창고 건물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창고 건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고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창고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창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그냥 노적했습니다. 노적이라고 하는 건 땅바닥에 그냥 쌓아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조창이라고 하는 곳은 곡식을 오래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바로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창고 건물이 따로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흥창이 노적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크게 이득을 받냐면 바로 이 가흥창 주변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아주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곡식을 노적하기 위해서 그냥 땅바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뭔가를 깔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소풍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잔디밭에 앉기보다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앉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창고에 곡식을 쌓기 위해서는 그냥 쌓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곡식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등 여러 가지 방어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느냐?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부자는 이거를 이제 미리 마련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서 마련하게 되느냐? 가흥창 주변에서 이걸 구입해가지고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흥창의 백성들은 이 바닥에 깔 거적, 그리고 울타리 등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론이 어땠냐면은 이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연산군 3년 10월 6일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여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창고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다가 결국 중종 때에 가서야 창고 건물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고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창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물류, 그리고 이 물류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부유함이 충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도시 규모, 충주 도시 규모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주가 대읍으로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오늘날 왜 충주가 작은 도시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남한강 수운이 쇠퇴하게 되면서 충주가 교통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충주가 작은 도시로 쇠퇴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충주가 남한강 수운의 물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충주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였다. 그래가지고 충주가 굉장히 돈이 도는 도시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충주는 교통에서 소외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충주가 굉장히 작은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전부 다 교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들은 앞으로 살펴볼 도시 가운데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충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도시는 어디냐?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휴가 때 보통 많이 떠나는 도시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강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였는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도시는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를 단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성현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강릉과 원주의 풍속에 관한 기록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과 원주를 비교해가지고 각자의 풍속을 이제 얘기하는 글인데요. 대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현이 볼 때 사람들은 좀 척박한 곳, 가난한 곳에 살면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부유한 곳에 살면 게을러진다라는 전제를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원도의 큰 고을은 강릉과 원주가 있는데 이 두 고을 간에 왜 풍속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릉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즐겁게 노는 것부터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곱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사치와 화려함으로 서로 막 뽐내는 이런 것이 풍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집마다 관역을 설치하고 매일매일 활을 쏘고 부잣집에서 곡식을 빌려서 잔치하는 비용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놀기 되게 좋아하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노는 겁니다. 마치 그 개미와 배짱이 같죠. 술잔을 잡고 술통을 가지고 다니며 술에 취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 혹 이 때문에 고을의 풍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술 마시면 무엇을 하죠? 예, 뒷담화를 하죠. 뒷담화가 고을의 풍속입니다. 예, 그래서 뒷담화가 고을의 풍속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철을 만나서 농사를 하는데 농사일에 힘쓰지 않아서 아침은 늦게 먹고 나가가지고 해가 기울면 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모기가 너무 나를 많이 물어서 일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불볕더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등에 내려째서 등이 다 타겠어. 이러고 집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가문들, 그러니까 부자가 될 만한 아주 훌륭한 가문들이 동네에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강릉은 동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답이 넓고 바닷가니까요. 이 농지가 굉장히 넓고 평평하고 그리고 송정이나 경포 같은 이런 명승지들이 신선이 논일던 곳으로 아주 뛰어난 경관이 있고 이름난 고적이 아주 천하의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제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그냥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보건대 사람들이 척박한 곳, 그러니까 가난한 곳에 살면은 부지런해지고 비옥한 곳에 살면은 게을러지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볼 때 오늘날의 커피 도시는 이러한 성향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강릉 커피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이제 커피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나름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강릉에 가보시면 알죠. 그 조그만 도시에 커피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다 놀기 좋아하는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강릉 읍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강릉 읍성을 살펴보면은 강릉 역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먼저 강릉 이명관 산문. 이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에 건축된 객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건축된 객사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는 조선 전기나 고려 말기에 건축된 객사문 가운데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이 강릉 이명관 산문. 이명관은 강릉 객사 이름이 이명관이고요. 이명관 산문이 현재는 한국에 남아있는 고려 말기 객사문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칠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강릉 대도부 관아지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다 복원 건물이에요. 강릉 이명관 산문이나 아니면 이 칠사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재 전부 다 복원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릉 대도부 관아 및 이 객사 이명관은 1993년에
시청을 이 자리에 건축하려고 신축지를 조성하던 중에 건물지가 발굴되면서 그 이후에 발굴을 하고 복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냐? 바로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없어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읍성이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없어진 게 현재 가정집에 부탁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집 담벼락을 보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읍성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현재 가정집의 담벼락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모양을 살펴보면 마른 목골 모양으로 조선시대 보기 힘든 형태의 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경전이 있습니다. 집경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바로 경주 지역에서 집경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주 집경전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 왜군이 쳐들어올 때 이 어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경주 집경전 참봉이 태조 어진을 들고 어디로 도망을 오게 되냐면 바로 이 강릉 지역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경주에 있었던 태조 어진이 이 강릉에 정착하면서 강릉 집경전이 건설되게 되죠. 그러나 1631년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결국 경주에 보관되었던 태조 어진은 완전히 멸실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사직단, 여단, 성황사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강릉적인 유명한 성황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원래 이 읍치 지역, 그러니까 읍 내에 있었던 대성황사라 불리는 성황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강릉 단오제의 중심인 대관령 국사성황당, 이렇게 두 개의 성황당이 있습니다. 옛날엔 이 두 개의 성황당이 만나는 의식이 바로 강릉 단오제였는데, 이 대성황당이 현재 사라지게 되면서 강릉 단오제는 어디를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느냐? 바로 대관령에 있는 국사성황당을 중심으로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사직단, 여단, 성황사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읍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릉은 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직단이나 여단이나 성황사가 모두 다 관청 안에서 백보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지역과 달리 무려 12개의 신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12개의 신상은 현재 전부 다 사라졌고요. 이후에 성황사가 철거되면서 무엇이 들어서게 되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바로 일본의 강릉신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제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강릉은 역사가 깊은 도시치고는 이상하게도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이 영동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인 강력한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동지역, 삼척이라든지 아니면 동해라든지 이런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지역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데요. 강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강릉 단오제가 바로 이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상태죠.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언제 보통 언급되냐면, 이 강릉 단오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료가 언제부터 있냐면은 바로 허균, 홍길동전의 작자인 허균이 쓴 성소부부고라고 하는 수필집에 이 강릉 단오제를 치러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릉 단오제에서 모셔지고 있었던 신격은 누가 모셔지고 있었냐면은 김유신이 모셔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대관령 국사성황당에는 3개의 신격이 있는데요. 하나가 범일국사,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던 범일국사가 있고요. 하나가 김유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정시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성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신격이 모셔지고 있는데, 이 조선시대 때도 역시 김유신의 신격이 당시 강릉 단오제에서 받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허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황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강릉의 굉장히 재밌는 점 가운데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면 유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은, 강릉은 유학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강릉 향교이죠. 자, 이 강릉은 재미있는 것이 전란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때도 단 한 번도 전란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릉향교는 조선 전기에 건설되었던 그 모습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향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강릉향교는 1413년에 처음 건축된 이후에 몇 번의 중수를 거쳤지만은 소실 없이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였고,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소실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향교 가운데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릉향교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구조 자체도 일반적인 향교와는 굉장히 궤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향교 안으로 들어가면은 명륜당 아래로 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당 아래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은 대성전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향교의 전체적인 색감도 굉장히 독특해서 전체적인 색감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핑크핑크한 색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멀리서 바라볼 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향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강릉 향교가 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릉 향교는
바로 강원도의 교육 예산을 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조선시대 때도 지방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고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느냐?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가 배출되지 않는가를 가지고 지방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인재 배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과거 합격자가 많은가 적은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인재라고 얘기하지만 야 과거 합격자가 많아 적어 이렇게 하면 너무 속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배출이라는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강원도 지역에 교육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강원도는 사실상 산업이나 이런 것들 발달하기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산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서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인재가 배출되는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당시 사람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연 중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임금 성종과 함께 앉아가지고 경연을 하던 도중에 이런 경연을 할 때 당연히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당연히 당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교에 옛날에 다 교육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은 배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학생이 공부를 하러 나왔는데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 밥을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나왔는데 밥을 안 주니까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밥을 든든하게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향교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밥을 주고 학업을 성취하게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 근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 우리가 보통 이 지역을 하삼도라고 부르죠. 가장 농업이 발달하고 가장 부자인 동네들이죠. 이 하삼도의 향교는 과거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니까 교육 예산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강원도도 그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극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딴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릉과 원주는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임금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향교에 교육 예산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해서 강원도에 교육 예산을 지급할 때 두 군데가 언급되는데 하나가 강릉 향교, 하나가 원주 향교가 언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강릉 향교가 만약에 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면 강원도의 교육 예산은 하늘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강원도에서 교육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강릉 향교 그리고 원주 향교의 덕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릉 향교가 강원도 교육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포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경포대는 이 강릉의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부터 유명해졌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경포대는 지금은 워낙 유명한 동네죠. 뭐 경포대 가보신 분들 많지만 그 누정에 앉아가지고 바깥쪽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춥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경포대가 그럼 언제부터 유명해졌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1282년부터 1348년까지 살았던 고려시대의 안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축이 처음으로 경포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강원도 지역, 특히 이 영동 지역, 강릉 지역을 유람하기 전에 이 지역의 명승지를 논하는 사람 중에서는 모두 국도와 총석정을 논하지 경포대를 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도와 총석정은 여러분들 오늘날 남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하죠. 왜 생소하냐면 오늘날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금강의 일부 지역이에요. 강원도 통천군 지역에 있었는데 이 통천군 지역에 있는 이 국도와 총석은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신라시대 때부터 이미 명승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닷가에 주상절리가 있는 광경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요 두 군데가 제일 유명했는데 경포대는 고려시대 때까지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서거정, 조선시대 들어서 어떻게 바뀌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서거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산수에, 우리나라 이 경치에 훌륭한 경치는 어디가 최고냐면은 일단 관동,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영동 지역이죠. 이 관동 지역이 최고이고 관동 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최고냐면 강릉이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강릉에 세워진 정자를 가지고 쓴 기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기문을 쓸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과장된 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강릉의 산수가 제일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아무리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강릉의 산수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맨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경포입니다. 경포. 그러므로 당시 경포대가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것을 이 서거정의 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려시대 때는 유명하지 않았던 이 경포대가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졌느냐? 이 경포대와 관련돼서는 당시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조은을이 강릉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박신에게 경포대에서 접대하는 장면,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박신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관찰서로 나와 있었는데 이 강릉에 있었던 기생인 홍장이라는 기생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조은을이 이 강릉 관찰사였던 이 박신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 홍장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신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홍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강릉에 찾아왔는데 사실 홍장은 죽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조은을이 홍장의 배를 태워가지고 박신을 접대하다가 홍장이 갑자기 등장하게 해서 박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접대도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접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화가 축적되면서 강릉의 경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석전과 그 국도와의 경쟁에서 경포가 승리하는 과정이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강릉에 대한 대체적인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작은 도시에 해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강릉 하면 역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놀기 좋아하는 강릉이란 과거의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역사적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어디 살펴볼 거냐? 다시 전라도로 돌아가서 전라도 나주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시 전라도로 돌아와서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던 나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주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멀고 굉장히 작은 도시죠. 사실 눈에 잘 안 띄는, 현대한국에서는 눈에 잘 안 띄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나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보통 나주 곰탕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나주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나 강력한 읍세를 자랑하는, 강력한 도시 세력을 자랑하는 그런 강력한 도시였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는 역시 나주를 얘기하려면 고려시대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려 때 이 나주의 정치적 위상이 확립되게 되는데 어떤 사건에서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바로 왕건의 나주점령입니다. 이 후백제와의 전쟁 판도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왕건의 나주점령인데요. 그 이후에 나주는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또 해종의 어머니이자 왕건과의 로맨스의 주인공이었던 이제 장화홍 오씨 같은 경우도 이제 나주 출신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상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일종의 여기도 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왕의 외향. 그러니까 풍패지향이라고도 일종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서서도 이 나주와 고려 해종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보면은 해종사, 그러니까 해종의 사당이 있는데 이 해종사에 여전히 고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나주와 해종의 관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1010년 거란 3차 침입 때 고려 현종이 몽진을 하는데 어디로 몽진을 하냐? 바로 이 나주로 몽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고려시대 나주의 정치적인 위상은 굉장히 확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주는 한편으로는 고려의 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주 하면은 역시 호남의 거진이죠. 호남의 거진이라 부르면 거대한 도시, 거대한 군사적 요충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단 한 번도 이런 평가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전라도라는 명칭은 전주와 나주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로부터 따온 명칭이죠. 그만큼 나주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주와 조선시대 때 경쟁하던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광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광주가 결국에는 그 경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통일신라 때 광주는 무진주였습니다. 무진주 안에 속해 있었고 무진주의 주치, 그러니까 무진주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나주의 위상에 밀려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주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고 그리고 그 광주에 밀리지 않는 읍세를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죠. 태종 때 이루어졌던 지방제도 개편 논의를 살펴봐도 나주는 2등, 그러니까 2등관입니다. 두 번째 1등관이 따로 있고 2등관인데 광주는 3등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광주가 밀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주와 광주 사이에 여전히 이 세력 차이가 현격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증동국 여지승남 단계에 이르면은 광주는 이 당시 광주는 광주목, 그러니까 가장 높은 형태의 그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 당시 그 지방민이 수령한테 화살을 쏜 사건을 해가지고 강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광산현이라고 불리는 현급으로 강등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에 뒤지지 않는 거업으로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평가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나주에 대해서는 호남의 거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광주에 대해서는 호남의 거읍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제 더 이상 나주에 밀리지 않는 그러한 형태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895년 행정개혁 때 잠시 나주부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은 1896년 13도제 실시와 함께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에 설치되면서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호남에서의 패권 싸움은 결국 광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나주에 대해서 곰탕밖에 기억 못하는 굉장히 이런 슬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는 왜 그렇게 큰 도시였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주가 왜 그렇게 큰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왜 그렇게 큰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도시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도시의 영역이 넓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조선시대가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인데 농업사회에서 한 지역의 영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생산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농지도 당연히 훨씬 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산도 훨씬 많은 산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임업물들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나주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맞닿아가지고 오늘날 신안군 일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풍부한 해산물도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생산물들이 생산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단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인 부유한 도시를 혼자 영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 경제적인 부는 물류를 통해서 유통시킬 때 더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산강 물류가 결합되면서 나주가 엄청나게 큰 도시로서 계속 읍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물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영산강이 존재하였고, 특히 이 조창으로서 법성포창이 창탈되기 이전에는 이 영산강에 영산창이라고 하는 조창이 있었습니다. 이 조창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포라고 하는 이 포구에서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조창 폐지 이후에도 이러한 광범위한 생산물, 그리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물류를 바탕으로 해서 나주의 읍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주 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주 읍성에 현재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 여러분, 나주 읍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남아있느냐? 객사인 금성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금성관 건물 가운데 현재 건물이 세 종류가 있죠. 하나가 동이컨, 하나가 서이컨, 가운데 있는 정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청 건물만 유일하게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건물이고, 동이컨이나 서이컨, 그리고 정문인 망화루, 이런 건물들은 전부 다 복원한 건물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성관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주의 당시 읍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객관 정청 건물 중에 가장 큽니다. 금성관이. 당시 금성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동네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소실되어 1617년에 이제 다시 중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의 중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까지 기본적인 골격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금성관은 1617년에 건축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심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읍성이 서쪽 채성, 그러니까 서쪽 성벽과 북쪽 성벽 일부, 그리고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 복원되었고, 남쪽 채성 같은 경우에 현재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릉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 살펴보면 성벽의 일부 구조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아는 거의 다 사라졌는데, 관아 외산문인 정수루가 남아있고요. 관아는 전부 다 사라졌는데 문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아 중에서도 외아는 전부 사라졌지만 관사인, 내아인 금화컨이 남아있고요. 이 금화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한 옥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껴보시려면 한번 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주향교가 남아있습니다. 자, 현재 없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없죠. 이거 제외하고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아중, 동원, 제금원을 비롯한 여러 외아들은 다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사직단,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성황사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느냐? 금성산사라고 불리는 굉장히 조선시대 때 핫했던 그러한 신사가 있죠. 그리고 여단, 이렇게 세 군데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주는 독특하게도 성황사가 따로 없고 금성산사가 이런 국가재산인 동시에 지역의 수호신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성산사는 실록에서 음사의 본거지이자 규제 대상으로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이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속신앙의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잡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혼과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음란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철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당시 장사진을 이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속신앙의 근거지였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주향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향교는
역시 그 경주향교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따지고 보면 성균관과 더불어 가장 큰 학교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나주향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유재란 이후에 소실되었던 성균관을 다시 건축할 때 어디를 모범으로 했냐면은 바로 이 나주향교를 모범으로 해가지고 건축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보통 많이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의 향교 지붕은 맞배 지붕입니다. 이게 지붕의 형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맞배 지붕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해서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좌우측은 전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맞배 지붕이라 부르고 보통은 제사 시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지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가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 사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당은 대부분 다 맞배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나주향교와 성균관, 서울에 있는 성균관의 대성전, 그러니까 제사 건물은 맞배 지붕이 아니고 좌우가 막혀 있는 팔짝 지붕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성균관 같은 데 가셔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어떤 얘기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독특한 점 때문에 당시 나주향교가 성균관의 모범이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져 내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게다가 이 나주향교의 또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객사 정청, 그러니까 금성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금성관이 역시 팔짝지붕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객관의 정청은 대부분 다 맞배지붕, 왜냐면 망걸레, 제사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맞배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나주의 금성관 같은 경우에는 정청 건물이 팔짝지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짝지붕이 당시 나주에 있었던 지역적인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읍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산강 물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산강이라고 하는 이 강입니다. 이 하천이죠. 원래 영산강의 이름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의하면 금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름이 영산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영산강이 왜 이 영산강으로 바뀌게 되었냐? 바로 흑산도 사람들 때문에 영산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고려 말기에 왜구를 피해서 흑산도 사람들이 나주로 도망 들어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주로 도망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주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흑산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청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 전란이 잠잠해지면 다시 원래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냐? 기생하는 군현이라 그래서 교군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고려 말기에 왜구를 피해서 이 나주에 들어왔던 흑산도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흑산도 사람들이 정착했던 그 행정구역 이름이 뭐였냐면 영산현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산현의 이름을 따가지고 현재 강 이름이 영산강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산강의 이름은 원래 이제 쉽게 해서 금강이었지만 흑산도 사람들에서 영산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산강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 나주에서 벌어지던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완사천 로맨스가 있습니다. 완사천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조 왕건. 그러니까 이 영산포를 통해서, 영산강을 통해서 영산포에서 나주에 상륙한 왕건이 바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바로 완사천이 있거든요. 그 완사천에서 장화왕후 오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완사천은 오늘날 어디쯤에 있냐면 나주시청 주변에 있는데 이 나주시청 자리가 옛날에 흑룡사라고 불리는 절터였는데요. 이 절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아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해종사가 이 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3년 노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관찰사로 와가지고 전주의 용안과 나주의 영산에 왜구의 약탈을 방지할 조창성을 건설하는 과정이 권근의 용안성 조전기라고 하는 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성은요 현재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냐면 영산포 부간 나주 택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택촌 마을에 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현재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옛날에 영산창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대부분 찾아보려면 남을 수 있고요. 오늘날의 이 영산강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냐면 주로 홍어마을, 홍어 테마공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홍어 맛있죠. 예, 홍어 맛있긴 한데 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역사성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나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왜 오늘날 나주는 작은 도시가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수운이 쇠퇴했기 때문이죠. 영산강 수운이 쇠퇴하게 되면서 나주의 물류 기능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게다가 사회가 점차로 전산업사회,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어가는 와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나주는 강점이 없는 도시죠. 왜냐하면 너무 남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나주는 쇠퇴하게 되고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조그만 도시로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나주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나주 곰탕이죠. 이 나주 곰탕은 나주 성내장국밥의 전통을 잇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금성관 앞에 이 나주 곰탕집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였냐? 나주 성안에서 장시가 열렸던 나주 성내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주에는 성내장과 남문장 두 개의 장시가 있었는데 보통
큰 도시에도 장시가 2개가 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장시가 2개가 열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시 나주의 융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나주 곰탕은 모두 다 과거 나주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충청도로 다시 돌아가서 청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도시는 청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청주라고 하면요, 어떤 도시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에도 청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충청도에서 가장 큰 도시축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충주에 비해서는 좀 큰 도시축에 들어갑니다. 청주하고 충주가 조선시대 때 모두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주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쇠퇴한 반면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쇠퇴 속도가 느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라고 하면은 전근대의 대도시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넓은 평야, 유리한 수리 조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이 지리서에 나타나는 청주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한자어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려 태조 왕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주는 땅이 기름지고 사람 중에서는 호걸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승인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죠. 이색의 제자이고 이제 호가 도운인데, 이승인이 이모지를 전송하는 글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주는 실로 동남쪽의 집합지로 그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일이 번잡하다. 자, 노숙동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주는 모든 도의 본영으로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 이영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이 넓고 인재가 많아 실로 다른 고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공통적인 내용들을 딱 요약하면 결국 이것이죠.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여러분, 전근대 도시가 부유하려면 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거를 아주 교과서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청주라고 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근대 지역사회의 부유함이 지역의 영역 크기 그리고 인구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다고 할 때 청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자 동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주를 바라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 굉장히 독특하게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바로 읍성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청주 사람들은, 현대 청주 사람들은 이 읍성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 청주 읍성에 대한 열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980년대에 청주 읍성도라고 하는 이 지도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 읍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고 하는 옛 그 가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구례 운조루라고 하는 가옥은요, 영조 때 무관이었던 문화류 씨 집안의 류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1776년에 구례 오미동에 이제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지었던 가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한옥 건물인데요. 이 운조루에서 조선 후기 청주 읍성을 상세하게 그린 청주 읍성도가 청주에 있는 상당산성도와 함께 198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됩니다. 청주 읍성도와 상당산성도는 류이주의 후손인 류억이 청주 병영에서 우후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된 유물이고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는 이 보존이나 저작권 문제로 지도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2017년에 청주와 구례 운조루가 서로 합의를 하고 모사본을 제작함으로써 현재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주 읍성도가 발견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읍성 없는 읍성 축제가 시작되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이건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다른 지역은 읍성을 만들 생각부터 하지 읍성이 없는데 축제부터 열진 않아요. 근데 청주는 읍성이 없는데 축제부터 열었습니다. 청주에서는 2009년에 처음으로 청주선 타랑축제라고 해서 읍성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읍성이 없는 읍성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읍성이 없는 읍성축제는 어떻게 여나요? 예, 뒤에다가 읍성 사진을 걸어놓고 열었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당시에 그걸 처음 봤는데, 제1회 그 청주성 타란축제 기사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뒤에 읍성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청주성 타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법 성공했습니다. 제법 성공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2011년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를 모아서 2013년 청주중앙공원 서편에 청주읍성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물론 가보시면 읍성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청주읍성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은 약간 변화했죠. 2016년부터는 청주문화재 야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서 같이 엮어서
같이 엮어가지고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로 치부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꽤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읍성에 대한 열망이 이 청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될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주의 성내에는 현재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일단 동원 건물 한 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민원이라고 하는 동원 건물이 한 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은 사라졌으나 객관에 부속되어 있던 누정, 그러니까 객관의 정자인 망선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병영에 영문이 있습니다. 충청병영은 원래 해미성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 때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충청병영, 그러니까 병마절도사가 머무는 군영이 설치되게 되죠. 그 병영이 성내에 있었는데 그 병영의 정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없어진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관아와 병영 건물이 대부분 다 사라졌고요. 읍성이 없고요. 객관이 없고요. 그리고 사직단이 없습니다. 성황사도 없고요. 여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직단, 성황사, 여단은 대부분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청주 같은 경우에 그나마 위치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사직동에 있는 충원탑이 있던 자리가 옛날 사직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청주 와우산 아래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원 자리가 성황사 자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황사 자리,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일본 청주 신사가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그 다음 여당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청주 성내 풍경 중에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용두사지 철당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기념물이 있죠. 자, 용두사지 철당간은 962년 청주 지역의 호족이 발원하고 참여하여 제작된 당간지주입니다. 당간지주라고 하면은 절 앞에다가 세워놓은 장대죠. 거기에 깃발, 당이라고 하는 깃발을 매달아가지고 절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당간이라 부르는데 당간지주, 쉽게 당간을 세워놓기 위해서 석조로 만든 보조물, 양쪽으로 옆에 이제 가운데 당간을 세우는데 그 옆에다 석조로 만들어서 당간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만든 보조물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당간 자체가 남아있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은데 용두사지 철당간 같은 경우는 당간 자체가 남아있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에 들어가고 게다가 언제 제작했는지, 누가 제작했는지에 대한 명문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철당간이 있는 지역은 아마도 용두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폐사되고 당간만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느냐? 당간이 남아있게 되니까 당간만 달랑 남아있게 되고 절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래 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포장하게 되느냐? 당시 이 신증동국 여지승남 고적조항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용두사지 철당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장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구리 돛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돛대. 돛대라고 하는 건 배의 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리 돛대를 의미하는데 고을 성안 용두사에 있다. 절은 폐사였지만 돛대는 그대로이며 높이가 10여 장이다. 세상의 전화기를 처음 청주를 설치할 때 술법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복사라는 점치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풍수지리사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것을 세워서 배가 가는 형세를 표현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걸 왜 세웠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절이 있고 이 절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당간을 세운 게 아니고 이걸 세워가지고 성을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냐? 배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냐? 이는 무심천에서 홍수가 너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청주에서는 이 무심천의 홍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고려 말기 때는 이색이나 이승인이 여기서 죽을 뻔합니다. 홍수가 벌어져가지고. 실제 그 정도로 홍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져가지고 그 발굴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고려시대의 우물과 조선시대의 우물이 표고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홍수가 범람이 일어나서 퇴적이 많이 되었다는 뜻이죠. 예,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그 때문에 이 당간을 비보물, 그러니까 비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비보물이라 부르죠. 홍수에 대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즉 홍수가 벌어졌을 때 마치 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가듯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돛대를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 탄생한 것은 아마도 청주가 최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전국으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든 간에 절이 없고 당간만 남아있으면 다 돛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나주 동문마 석당간이죠. 나주 동문마 석당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로 된 당간인데 이것 역시 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주 지역은 홍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읍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돛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는 청주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주가 얼마나 부자 동네였는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석교입니다. 석교. 석교라고 얘기하면은 돌다리를 얘기하죠. 자, 오늘날에
한강을 지나치는 그렇게 많은 다리를 만든 현대인으로서는 돌다리가 뭐가 대단한가 싶지만은 이 돌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태종 때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요. 맨날 비가 내려가지고 청계천이 넘치게 되면은 이 광통교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때 광통교가 왜 무너지냐면 광통교가 흙으로 만든 다리였기 때문에 맨날 무너졌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나무로 다리의 기본적인 골격을 짠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그러한 다리를 우리가 흔히 토교, 흙다리라 부르는데 뭐 홍수가 나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릉, 예터의 돌, 성물로 여기에 돌다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통교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 안에 있는 다리조차 돌다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돌다리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력을 소모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돌다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동네가 얼마나 부유한 동네인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청주에는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긴 돌다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천 가운데를 지나가는 흔히 대교라고 불리는 다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보통 석교라고 지칭되는 이 돌다리는 남문 밖에 있어서 남석교, 혹은 청주읍성의 남문인 청남문 바깥에 있어서 청남교라고 불렸습니다. 이 석교 역사는 신증동국 여지승함에도 실려 있는데 성종 때 이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세기경에는 석교는 대교, 즉 큰 다리로 지칭되었고, 현재 무심천은 그 대교의 명칭을 따가지고 무심천이라고 불리지 않고 대교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심천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늘도 무심하다 그래서 무심천이라고 불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근거는 좀 부족한 편이죠. 이 석교는 1930년대 무심천의 정비로 인해서 현재 육거리 시장 아래에 매몰되었는데, 최근 발굴 조사 결과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아마 이 육거리 시장 정비가 끝나게 되면은 이 석교를 발굴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히 얘기해서 청주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전히 충청도에서는 제법 큰 도시 축에 들어갑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물론 천안이나 여러 가지 큰 도시들이 있지만은 청주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교통로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퇴하는 정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충주에 비교하자면 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죠. 그래서 오랫동안 여전히 현재도 도시의 세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청주라고 하는 것은 교통으로 인해서 발달한 도시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달한 도시도 아닙니다. 무엇에 의해서 발달한 도시였냐? 자체적인 경제력에 의해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러한 자체적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이 변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당장 빠르게 쇠퇴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교적 강력한 도시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근대 도시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청주에 대한 얘기를 대충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상도로 돌아가서 경상도 상주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도시는 상주입니다. 자, 상주 하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여전히 많이 안 알려진 도시 가운데 하나죠. 많이 안 알려진 도시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보통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 야, 니네 동네에 뭐뭐 있어? 라고 물어보는 방식이죠. 제가 구체적인 상호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놀릴 때 언제나 사용하던 것이 니네 동네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을 언제나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서울 사람들이 지역의 유명세나 아니면 지역의 힘을 가늠하는 방식이 뭐냐? 특정 프랜차이즈 매장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보통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주에 처음 갔을 때 특정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는 것을 보고 농담 삼아서 와, 상주 큰 도시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을 바라보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성의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오늘날 상주의 지역적 위상이 과거와 너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상주는 주요 산업이 농업인 농업도시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렇죠? 옛날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농업도시고요. 조선시대 영남을 대표하던 대읍이었던 상주와는 너무나도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 얘기할게. 도대체 상주가 왜 큰 도시였는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날은 이렇게 작은 도시가 도대체 과거에는 왜 그렇게 큰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주는요, 도시 자체가 크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단 읍성 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세종 때 편찬된 신참팔도 지리지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경상도 지리지입니다. 이 경상도 지리지 읍성 항목에서 여러 가지 읍성 사이즈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관찰사형이 있는 읍성은 제외하고요. 여기는 워낙 독특한 케이스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경상도에 관찰사가 2명 있었거든요. 좌도 관찰사, 우도 관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찰사가 있던 그 읍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성을 따져보면은 진주성이 726보, 경주성이 679보, 그리고 상주성이 576보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576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1.7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경상도 자체에서 볼 때는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조선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통일신라 때도 상주가 구주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상주의 주치가 바로 오늘날의 상주입니다. 이 한자를 아셔야 되는데 이 구주 가운데 상주는 윗상자에 상주를 쓰고요, 이 도시 상주는 오히려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고대의 도시 계획이 적용돼가지고 박리제가 적용되었다. 이 박리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바둑판 모양의 고대의 도시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과거로부터 조선시대까지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상주가 왜 큰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안축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사람인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축은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김종직은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안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43년에 상주객관의 기문을 작성하면서 고려 고을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인용했느냐? 팔방으로 통하는 갈림길이다. 상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팔방으로 통하는 갈림길,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교통의 요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말로 상주의 특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김종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의 김종직은 풍영루 중수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풍영루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주 객관에 부속되어 있던 이제 정자인데요, 이 정자를 새롭게 지으면서 김종직이 글을 써가지고 줬는데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낙동강 상류에 있고, 그리고 감사형, 도청이 있으니까 실로 정말로 큰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명령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일본 사신들이 줄처럼,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이 연속해서 오고 가는데 중령을 경유하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되고 대개 문경을 경유하니 상주가 그 폭주하는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경세제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고갯길이 있죠. 그 문경세제를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상주를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상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이나 일본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신들은 대부분 다 어디를 지나갔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문경 세제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주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로 성립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육로교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로교통이 상주를 큰 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주 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주 읍성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 상주 읍성 한가운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읍성 안에 산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 이 상주만큼 예외적으로 읍성 한가운데 산이 있어요. 물론 그 산이 뭐 해발고도 4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은 아니고 굉장히 낮은 동산이긴 하지만은 너무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읍성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 뭐냐? 산 이름도 너무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인데요, 왕산입니다. 그래서 왕산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산은 상주의 랜드마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읍성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왕산은 항상 눈에 띕니다. 자, 다른 지역의 산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작은 둔덕이지만 상주 읍성의 공간 구조에서 이 산의 위치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왕산 남쪽은 읍성 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물이 위치할 자리인데 상주목 관아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자리는 객관이 위치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상주목 관아가 위치해 있고요. 그 남쪽 대각선 쪽에 현 상주경찰서가 있는데 이 상주경찰서 자리가 옛날 상주의 객사였던 상상관이 위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관청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관청 배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알기 어렵고요. 조선 후기쯤 되면 이제 기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주에 부임했던 목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상주목 선생안이라고 불리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상주목 선생안에 보면은 이 당시 객사와 관청이 건설되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638년 2월에 도임했던 조계원이라는 목사가 도임했을 때 객사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객사가 싹 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왕산 아래에 있던 관아에다가 객사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산 아래에 객사가 처음으로 설치된 거예요. 1640년에 목사 김광환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임한 김광환이라는 목사는 관아를 객사의 예터에다가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객사하고 관아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아가 있던 자리에는 객사가 들어가게 되고 객사가 불탄 그 옛자리에 다시 관아를 창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난 1666년에 부임한 목사 이송영이 오자마자 무엇부터 하느냐? 관아가 객사의 위치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그런 이상한 형태의 관아와 객사의 위치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원래부터 왕산 아래에는 관아가 있었고 객사는 상주경찰서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과 관아의 독특한 배치는 어떤 지역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비보, 혹은 풍수,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명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상주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객관인 상상관, 그리고 관할 외산문인 상주 태평로, 성황사, 그리고 상주 향청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성황사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읍성, 사직단, 여단 등이 남아있지 않은데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지역은 여단, 사직단, 성황사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역시 여단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은데 사직단의 경우에는 최근 일제강점기 토지 문건의 발견으로 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사직단을 찾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유 토지 문서를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사직단이라고 기록된 토지 문서를 찾아서 지번을 찾아낸 다음에 그 지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사직단의 위치를 찾아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지역 문화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황사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와는 약간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1577년 이전에는 현재 위치인 천봉산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이 상주 지역에서 무속의 중심으로서 이 천봉산 성황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도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 향리 집안이었던 상주 박씨가 이것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역적인 기반이 탄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상주가 왜 이렇게 조그만 도시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상주의 영광은요, 나주나 충주와 겹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과거 지역을 대표하던 대읍이었던 나주, 그리고 충주, 그리고 상주가 그 영광을 잃게 된 것은 결국에는 교통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하고 청주는 수음교통의 쇠퇴, 그리고 상주는 육로교통로의 변화라는 데서 쇠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나주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요. 이제 과거의 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점이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상주가 자신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상주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는 그러한 것을 다시 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는 교통이 많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주박물관이 건립되고 지역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화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살펴볼 것이냐면 바로 강원도의 마지막적인 원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를 살펴볼 것이냐면 바로 강원도의 보물인 원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강릉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현이 작성한 강릉과 원주의 풍속에 관한 기문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강릉은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도시로 묘사되어 있죠. 그럼 원주에 대해서는 당시 성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부터 그 부모가 자식한테 자본으로 곡식 한 마를 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곡식을 열심히 불려야 돼요. 그리고 왕겨 한 톨도 만금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새벽에 밭고랑에 서가지고 쟁기지를 재촉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밤이 껌껌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고요. 이웃 사람들과 서로 모여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사윗감을 고를 때도 누구는 물고기 잡으니까 안 돼.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니까 걔는 안 돼. 혹은 누구는 사냥꾼이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는 이런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고을 안에는 높은 담장에 큰 집이 많고 몹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금검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릉과는 정반대죠. 강릉은 원래 부자가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반면에 원주는 부자가 될 조건이 전혀 없지만 근검하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원주는 산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탓에 전답이 척박하고 메말라서 곡식이 잘 자라지 않으며 한번 살펴볼 만한 기이하고 빼어난 산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놀만한 곳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서 살면 부지런해지고 비옥한 곳에서 살면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원주는 강릉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라고 성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주 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주 읍성을 살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읍성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럼 원주 읍지에는 뭐가 있느냐? 원주 읍지에는 재밌게도 읍성은 없는데 문은 또 있습니다.
이 문이 굉장히 재미있죠. 자, 그러면 이 원주 읍지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복원된 가명 일부 그리고 후원이 남아있습니다. 가명 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에는 남아있는 건 아니고 물론 복원한 것이긴 한데 굉장히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가명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건 뭐냐? 나머지는 전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처음 여기 답사 갔을 때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읍성은 없는데 문은 있어요. 자, 원주는 조선시대 내내 읍성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원주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강원도로 들어갈 때 반드시 원주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이라는 특성상 방어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주까지 적군이 들어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읍성을 건축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주변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읍성을 건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성은 없는데 방위별로 네 방향에 모두 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 문을 통해서 통행해야 됐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자, 이러한 문은 여지도서, 조선 후기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처음 등장하는데 조선 전기에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 때 원주목 관하는 조선 후기에 비하면 굉장히 소규모이고 이러한 문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드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문이 어디냐? 자, 보통 우리는 남문 이렇게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원주 읍지에서의 정문은 북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신관사또가 관찰사를 아련하는 것을 과정을 잘 남겨놓은 오획묵이라는 사람이 쓴 정선총세록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선총세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선군수로 부임하던 오획묵이 정선군수로 일하는 도중에 남긴 일기 같은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정선군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원주에 들려서 관찰사를 아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해 뜨기 전에 지평현, 그러니까 오늘날 양평군 지평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오획묵은 한낮에 원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처를 잡은 뒤에 공복을 갈아입고 원주 북문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보통 이런 신관사또가 들어오게 되면은 객사에서 거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관사또는 객사에서 거처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처를 잡고 관찰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관찰사를 만나러 갈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북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객사인 학성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도를 받아서 가명에 들어가서 감사를 아련합니다. 이후 가명을 쭉 구경을 하고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공복,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재차 관찰사를 아련하여 하직한 뒤에 원주를 출발해서 정선을 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당시 관리들의 동선이죠. 관리들이 원주를 지나갈 때 관찰사를 아련할 때 어떻게 아련을 하느냐. 관찰사를 아련할 때 먼저 거처를 잡고요. 공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북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문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학성관에, 객관인 학성관에 들어가가지고 관찰사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관찰사가 부르게 되면은 인도를 받아서 관찰사영으로 들어가서 관찰사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원주의 정문이 따로 있었다. 그 문이 어디냐? 독특하게도 남문이 아니고 북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원주로 향해 들어갈 때는 남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북쪽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자, 첩첩산중을 지나서 만나는 도회지인 원주는 정선총세록에 의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치안이 좋은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떼강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상상하기 어려운데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떼강도가 한국사에서 횡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 영역은 서쪽으로는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명당에 위치한 조창인 흥원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술이 솟아오른다는 주천이라고 불리는 주천현까지 이르는 영역으로 매우 넓은데 대부분의 지형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주 읍지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오늘날에도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정선총세록에 의하면은 원주로 들어가는 대솔치, 소솔치 고개는 도적대가 출몰하는 우범지대였습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당시 떼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아야 됐어요. 여기에 강을 건너고 다시 고개를 넘는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거쳐야지 원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원주라고 하는 지역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당시 강원도를 여행하려는 여행자에게는 굉장히 오아시스 같은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주는 원래부터 큰 도시였는데 조선 전기의 분위기를 보면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에는 남한강이 닿아 있습니다. 쉽게 해서 남한강 물류가 지나가는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는 그렇게 부자였는데
왜 원주는 가난했을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성현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전기 원주는 강릉에 비하면 굉장히 가난한 고을로 묘사되는데 단순히 묘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신증동 여지승남에 실린 서거정의 객관 중신기라고 하는 건 거듭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 객관을 건축하고 나서 쓴 기문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됩니다. 서거정이 중신기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객관을 새로 건축하기 전에 이 객관이 언제 건축된 것이었냐면은 원나라 연후연간에 건축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후연간이 언제냐면은 1314년에서 1320년 사이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거정은 이 중신기를 언제 써서 줬느냐? 1483년에 써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원주 객관은 언제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느냐? 1480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의미냐면요. 읍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객사를 최소 160년을 쓴 다음에야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건축하는 기간도 다른 고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1년이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무려 3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물을 건축하는데 무려 160년을 쓴 다음에야 다시 건축할 수 있었고 그걸 건축하는 데 있어서 3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원주 경내에 있었던 섬강이나 남강 유역에는 엄청나게 큰 거대 사찰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법천사, 흥법사, 거돈사와 같은 사찰들이죠. 대부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거의 폐사되긴 하지만 오늘날에 가보면 이 사찰들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찰들의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바로 남한강 물류에서 발생하는 부를 사찰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부가 내륙인 원주 읍지로는 전혀 침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부는 언제부터 원주 읍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냐? 바로 조선 후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강원 감영의 후원인 복례각입니다. 현재 복원된 강원 감영과 후원은 1995년에 복원되기 시작해가지고 2014년에 연안문중에서 강원 감영 후원을 묘사한 복례각 전도가 발견되면서 전면 재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영 후원의 복원 상태는 매우 좋은데 여타 감영의 후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호화로운 수준입니다. 연못이 있고 배가 있고 정자가 있고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자, 조선전기 왕결을 망근같이 여기는 가난한 고을에서 강변안에서 발생한 부가 첩천산중을 뚫고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조선 후기였다라는 것이죠. 즉 조선 후기 경강 포구 산업에서 넘쳐흐른 부가 점차 원주 읍지로 유입되기 시작하던 시기, 이때가 바로 조선 후기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생길 때 좀 더 찾아보신다면은 오늘날에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다른 기회에 또 뵐 일이 있으면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